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인도의 남북 분열이라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냥 뭐 800년 된 갈등이다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 말고요. 그 속에 진짜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뭐 오래된 감정 싸움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언어나 문화, 또 경제, 그리고 특히 정치가 지금의 이 긴장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이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인도의 미래에는 어떤 의미일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 보면 일단 역사적인 뿌리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아리안 드라비다 이야기요. 아, 네네. 심지어 뭐 타밀 사람 60%는 북인도인이랑 DNA가 다르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이게 진짜 핵심인가요? 사실 그 주자는 좀 너무 단순하게 본 거고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인도 아대륙이라는 곳이 워낙 오랫동안 아주 복잡하게 인구 이동이 있고 섞여 왔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아리안이니 드라비다니 하는 말도 원래는 언어 집단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이게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약간 인종적인 개념처럼 변질된 측면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논쟁 자체가 어떤 과학적 진실이냐 아니냐보다도 오늘날 누가 진짜 인도인이냐 이걸 둘러싼 일종의 정치적인 힘겨루기라는 거죠. 아,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현재의 정치를 위해 쓰이는 거군요. 그렇죠. 과거의 서사가 현재의 정체성 정치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렇군요. 그 비자야나가라 제국이랑 북부 술탄국들 대립도 자료에선 약간 힌두 저항 대 이슬람 침략 이런 구도로 좀 그려지던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네, 비슷합니다. 물론 뭐 1565년에 탈리코타 전투 같은 그런 종교적인 충돌이 실제로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는 아니다. 네, 그 비옥한 강유역 땅 이걸 둘러싼 아주 치열한 자원 다툼도 있었고요. 또 각 세력들이 서로 막 내부 분열을 이용하면서 자기 이득 챙기려고 했던 그런 현실 정치, 리얼 폴리틱이라고 하죠. 그것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현실 정치. 네. 근데 이제 오늘날 특정 정치 세력들은 이런 복잡한 역사 중에서 딱 종교 갈등만 콕 집어서 좀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 역사가 정말 현재를 위해서 계속 다르게 쓰이는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현재로 좀 와서 보면 이 문화전쟁 양상도 굉장히 치열해 보이는데 특히 언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1937년부터 시작된 타밀나두의 반힌디어 운동 역사는 정말 격렬했거든요. 남부 정체성 투쟁의 거의 상징처럼 됐죠. 1937년부터요? 꽤 오래됐네요. 네. 특히 1965년 시위 때는 이게 폭동으로까지 번져서 사망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국민회의당이 타밀나두에서는 아예 그냥 기반을 잃어버렸습니다. 와, 파장이 컸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영어는 그냥 외국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힌디어를 강요한다. 여기에 맞서는 어떤 정치적인 방패막이 역할도 하고 또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 뭐 이런 의미까지 갖게 된 거죠. 실제로 남부가 북부보다 영어 구사율이 높다는 그런 경향성은 뚜렷하고요. 그렇군요. 영화 쪽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요. 남부 영화가 힌디어 더빙을 거부한다거나 뭐 북부 영화가 남부에서 상영 못하게 막는다거나 이런 일도 있다는데 이게 그냥 해프닝은 아니겠죠? 그럼요. 단순 해프닝이 아니죠. 남부의 타밀 영화나 텔루구 영화 같은 이 산업들은요. 그냥 오락거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힌디어 중심의 볼리우드하고 경쟁하면서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이야기, 지역 정체성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문화적 저항 같은 성격도 띠는 거죠. 문화적 저항이라. 네. 그래서 박스오피스 성적이 곧 문화적인 자존심 대결 뭐 이런 장이 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원 경제입니다. 사원 경제요? 네. 자료에 나온 그 티루파티 사원 수입 보셨죠? 연간 5천억 루피가 넘는다는데 타지마할 전체 수입하고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죠. 와, 정말 차이가 크네요. 특히 타밀나두 같은 경우는 주 정부가 4만 6천 개가 넘는 사원을 직접 관리해요. 4만 6천 개요? 주 정부가요? 네. 이게 겉으로는 뭐 카스트 개혁 같은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이런 명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막대한 자금하고 영향력을 통제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사원이 그냥 종교 시설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이 막 부딪히는 그런 중심지가 된 거죠. 와, 사원이 그런 역할까지 한다니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그럼 이제 가장 좀 민감할 수 있는 문제, 경제와 정치 불균형 문제로 넘어가 보죠. 남부주들이 세금은 엄청 많이 내는데 연방정부에서 돌려받는 돈은 적다. 이런 불만이 크다고요. 이게 심지어 세수 식민지 아니냐 이런 공포로까지 이어진다던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현재 갈등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남부의 주요 주들이 인도 전체 GDP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꽤 많이 차지하네요. 네, 그런데 연방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기준은 주로 인구수나 빈곤도 같은 필요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여한 거에 비해서 받는 몫이 적다. 이런 불만이 계속 쌓여온 거죠. 아, 기여한 만큼 못 받는다. 그렇죠. 게다가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 중에 세스나 부가세처럼 주랑 안 나눠도 되는 세금 비중을 자꾸 늘리는 것도 남부 입장에서는 우리 몫을 빼앗아 간다. 이런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요. 이걸 균등한 원칙이라고 하긴 하는데 남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재원 배분 기준 인구를 옛날 1971년 기준에서 2011년 기준으로 바꾼 것도 인구 증가율이 낮은 남부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했고요. 결국 기여를 중시할 거냐, 필요를 중시할 거냐, 이 연방주의 철학이 부딪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대표성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인구가 변하면서 앞으로는 남부의 정치적인 힘이 확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폭발력이 큰 뇌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북부주들은 출산율이 여전히 꽤 높아요. 비하르가 2.98, UP가 2.35 이렇거든요. 아직도 높은 편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남부주들은 이미 상당히 낮아져서 케랄라나 타밀나두는 1.8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차이가 크네요. 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국회 의석수를 다시 조정하게 되면 인구가 확 늘어난 북부주들 의석은 크게 늘어나고 남부주들은 의석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남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는데요. 그렇죠. 한 예측을 보면 UP주는 11석을 더 얻는데 타밀나두는 10석, 케라라는 6석이나 이를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와요. 이야, 국가 정책 그러니까 가족 계획에 설공했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불이익을 받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남부 지도자들이 우리가 국가 정책 잘 따라서 인구 조절했는데 왜 우리가 처벌받아야 하냐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기여를 많이 하는데 정치적인 발언권은 오히려 줄어든다. 이게 바로 세수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네요. 세수 식민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군요. 네, 여기에다가 자료에 잠깐 언급된 것처럼 기술 허브인 벵갈루루 같은 데서 은근히 지역이나 언어 가지고 채용 차별한다 이런 논란도 있고요. 또 소셜 미디어에서는 남부 사람, 북부 사람 서로 막 고정관념 씌워서 비꼬는 그런 현상들도 갈등을 더 부추기고 있죠. 정말 뿌리도 깊고 문제도 여러 층위로 얽혀 있네요.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도의 남북 분열이라는 게 그냥 오래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역사 해석부터 문화적 자존심, 언어, 경제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인구 변화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정치 권력의 재편 가능성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긴장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 재정 문제에 대한 불만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 이 두 가지가 딱 결합된 지금 상황은 정말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건전한 긴장 관계를 넘어서서 자칫하면 정말 파괴적인 분열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경제적 또 인구학적인 격차 속에서 인도의 지금 연방 시스템은 과연 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남부 지역의 어떤 열망이 현재의 틀을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가 연합 모델을 요구하게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인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